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윤정인 연구교수입니다. 저는 헌법학을 전공했고요. 헌법상 자유권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에서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을 맡고 있고요.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에서 학술 이사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기본권, 민주주의 이론, 헌법재판 분야 등입니다. 그리고 시민교육과 헌법을 연결하는 주제, 젠더와 관련된 헌법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는 국민주권과 대의제를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헌법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전파 수단이나 매체를 통해서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 헌법은 사전 검열을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중기중 원칙이라고 해서 다른 경제적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나 언론 보도 내용이 다소 진실에 어긋나더라도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례에 합치하는 선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페이크 뉴스는 허위 사실이 뉴스 기사 보도 형식으로 유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전통적인 매체에서 뉴스 형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높게 신뢰하는데요. 페이크 뉴스는 그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페이크 뉴스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데요. 예컨대 기성 언론이 자신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할 경우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행위죠. 디스인포메이션은 미스인포메이션과 달리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생성하고 유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역정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짜뉴스 개념보다는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개념 정의도 어렵고 뉴스 보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페이크 뉴스는 디스인포메이션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기준을 따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크 뉴스나 허위 정보 전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걸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음란 출판물에 관한 1998년 결정에서 음란 표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2009년 결정에서는 그 입장을 명시적으로 변경해서 일단 표현의 자유의 보역에 속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비례성에 따라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2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진술에 대해서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지라도 일단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역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법질서에서 완전히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근거와 비례성을 갖춰서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디스인포메이션 자체는 신조어도 아니고 새로운 현상도 아닙니다. 예컨대 사업 입찰을 앞두고 경쟁업체에 불리한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우리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 뉴스 기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시간이 거의 실시간 수준이 되었고,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와는 그 차원이 양적, 질적으로 달라진 셈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보 유통이 뉴스, 라디오, TV와 같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언론사들이 직접 정보의 사실 여부에 확인을 하는 책임을 지고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해서 개인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되었고요. 온라인상 컨텐츠를 재조합해서 제법 뉴스 같은 형식을 갖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 위장하기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필터도 없이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페이크 뉴스나 디스인포메이션은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고 곧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제한이 과도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는 허위 정보로부터 개인의 명예와 인격, 생명, 안전,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지지만 반대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형사적 규제와 비형사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허위 정보를 만들고 유포시킨 개인이나 언론기관은 그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형사적 규제로는 허위사실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언론중재법상의 규제가 있고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허위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후적 처벌이나 피해 구제 이전에 허위 정보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 정보는 그 컨텐츠의 양도 너무 많고 명백한 허위 정보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데에도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SNS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자체 내부에서 감시,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런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을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 모델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특수성을 띱니다. 첫째, 상황의 특수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글로벌 팬데믹이자 헬스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온라인 매체와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의 방역 조치,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속에서 만약 방역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그것을 믿고 더 빨리 서로 전파하는 경향도 나타냅니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허위 정보를 믿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불신하고 협조하지 않거나 내지는 방해하게 될 경우 방역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나아가 국가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되는 법익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의학 정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인양 포장한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 허위 정보를 믿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유해한 약물을 복용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의 허위 정보는 개인의 생명, 안전, 보건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은 허위 정보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 정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팩트체크라는 항목을 두어 정부의 방역조치 관련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시기이니만큼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례성 원칙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수준의 조치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 조치는 항상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지털 시대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는데요. 영상 촬영도 즐거웠고요. 이런 좋은 기획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서 다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학 연구자고요. 행정법, 그중에서도 규제행정법을 전공했습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요, 일반 행정법을 포함해서 환경행정법, 그리고 보건의료 행정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죠. 크게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규율할 수 있는 이미 다양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입법이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지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된 어떤 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율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자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후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규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 법 규정의 대부분이 손해의 전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를 편의상 유형별로 분류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명예훼손형, 그리고 재산 편취형, 선거 목적형, 그리고 사회 혼란형, 이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현행법상의 규정이라는 것이 손해의 전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전에 3가지 유형, 명예훼손형, 재산 편취형, 그리고 선거 목적형의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이른바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규율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그렇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그 정도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도 경미해서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억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하면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그리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매체가 다양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의 법은 그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언론개혁법 안에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를 조사를 하고 언론기관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름을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현행 90명의 언론중재위원을 120명까지 증원을 하고 이 언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둬서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정명령을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이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응했다라고 하면 총 4번에 걸쳐서 2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론개혁법 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른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언론개혁법 안에서는요, 일반 인터넷 이용자 그리고 언론기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지금까지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배포 주체, 언론기관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만 이 언론개혁법 안에서는요. 그 범위를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 더 나아가서는 중과실로 인해서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해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할 경우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언론기관의 경우는 사실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서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언론기관의 보도라는 것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 혹은 인격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손해보상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언론 보도를 한 경우, 혹은 취재 과정에서 정보를 취사 선택했다 라고 한다거나 취재원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 라고 할 경우는요, 언론기관 등의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애초 언론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그 언론 보도가 삭제된 날까지 그 총 일수의 언론기관의 일일에 어떤 매출액을 곱해서 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큰 언론기관의 경우는 더 많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만,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할 때는 애초 내보낸 기사량의 2분의 1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서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런 강화된 조치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다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 입법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국민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떠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그 기본권 제한 행위가 과연 내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냐, 요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법적 기준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Schranken Bestimmu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제한하는 원리다 이런 얘기죠.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4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가? 기본권 제한에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적합한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인가? 침해하는 법익, 침해당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가?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 과잉금지 원칙에 더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금과 억조같이 여기는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슈랑켄 베슈티뭉의 경우도 우리가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판단했었는데 이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경우도 4가지 요소, 그것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가 있느냐, 혹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있느냐,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가 있느냐, 또는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느냐, 이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것이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을 구성하는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슈랑켄 베슈티뭉 과잉금지 원칙에 더해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디지털 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법 개정 과정에서요. 지난 2년간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가짜뉴스라는 것이 인터넷 공간을 좀 매개로 해서 무분별하게 좀 확산이 된 측면이 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했고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라는 것을 좀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 감염병과 관련된 가짜뉴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경우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슈랑켄 베슈티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을 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 위축시키고 또 축소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반영을 해서 입법화되지까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랜 유교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것을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든지 나 주사 안 맞겠다라든지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 더 문제가 되었던 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상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방역상의 공익 모두 포기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충돌했을 때 제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제한에 제한을 더하는 슈랑켄 베슈티뭉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도 아마 당연한 걸 겁니다. 독일에서는요 기본권 충돌 이론 즉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실체적인 조화, 이른바 praktische Konkordanz,
우리말로 표현하면 규범조화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충돌하는 두 기본권 간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해결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론이라는 것이 기본권 충돌 이론이고 또 굉장히 고전적인 이론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이론이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걸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중용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방식. 분명히 저는 이 사안에서도 운영의 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디지털 미디어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국가가 직접적이고 또는 사전적인 어떤 규제를 행하는 형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명백한 진실 혹은 명백한 거짓 구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 분명히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지나서 보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규제, 적어도 지금까지와 같이 국가가 규제 권한을 모두 독점을 하고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를 실현하는 형태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가짜뉴스의 규제라는 부분은요. 부분 사회의 1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고 국가는 사후적인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사회에게 1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국가가 규제의 권한을 포기를 한다거나 혹은 의무를 덜어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전에 입법의 방법을 통해서 자율규제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을 국가가 제공을 하고 부분 사회의 자율규제가 그 틀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실패할 경우는 국가가 다시 개입을 해서 규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국가의 규제라는 것은 사후적인 규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실이 아주 명백히 가짜뉴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가짜뉴스가 방역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사후적으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거나 혹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공감할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규제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고민 해보아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라드 아데나우어 슈티프퉁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도 큰 영광이었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프로그램 이후에 이어지게 될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